안녕하십니까. 32회 한국산유학검정 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다음 회차 한능검 시험을 충분히 대비해서 그 문제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작된 강의인 만큼 특히 한능검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고급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급 시험을 본 후에 올려서 이제 고급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32회차 시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까지,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인 강의만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문제를 활용하신다면은 원하시는 충분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냥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단 개념 정리부터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개념 정리 없이는요, 사실은 이 기출문제에 대한 그 풀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리 일단은 충분히 해 두신 상태에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바로 이제 기출문제의 어떤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32회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32회 고급 문제에 대한 간단한 평가부터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회 시험은요, 그동안 최신 어떤 그런 그 한능검 고급의 어떤 트렌드를 그대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약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사 파트가 전 회차까지는 거의 한 6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그 정치사 파트가 약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고요. 경제사 파트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사, 우리 고대사, 삼국이라든가 남북국 시대의 어떤 그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됐다는 거. 약간의 어떤 작은 변동들은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사료 중심적이었고 문화재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됐고 이런 부분들은 큰 변함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문제 유형 들이 어떤지 저와 함께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서 키워드를 통해서 자, 문제 푸는 요령들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2회 기출문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예, 바로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땡땡땡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나타난 환경 변화가 있답니다.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요. 자, 중요한 키워드 제가 찾아내시라고 했죠. 그쵸? 1만 전 빙하기가 끝났다. 자, 그 춥던 시절에서 따뜻한 시절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동해서 약간 농경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농경이 시작되었다. 자,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자, 신석기혁명, 농업혁명.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죠. 자, 이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뭐 신석기뿐만 아니고 구석기, 뭐 청동기도 그렇지만 보통 이 시대의 어떤 생활상은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물을 통해서 당시에 생활상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변에 있어서는 생활상에 대해서 이 지문에 깔아두고는 유물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서로 이제 유물과 생활상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연결하실 수만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때요? 생활상을 통해서 유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아니고 기억이죠? 예, 기억. 자, 이 기억은요, 뭡니까? 갈돌과 갈판이에요. 우리 아마 신석기 시대 공부했으면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돌과 갈판입니다. 이 갈돌과 갈판의 용도는 어떨까요? 예, 보통 이제 곡식을 빻는 거예요. 빻는 거. 우리 이제 뭐 절구처럼 빻는 건데 주로 껍질을 벗겨내거나 열매 껍질이라든가 곡식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 되겠어요. 맞아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은요, 우리 신석기 시대의 어떤 원시수공업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시수공업, 바로 의복을 입었다라는 거죠. 우리 구석기 시대까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나뭇잎 같은 걸로 중요 부위들만 가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의복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요 가락바퀴가 그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가 되죠. 가락바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뼈바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또 의복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바로 신석기 시대 유물 맞는 거죠. 그럼 나머지 거도 한번 볼게요. 디귿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기예요. 근데 뭐가 있죠? 네,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이 손잡이가 있는 이 토기, 어느 시대? 바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죠. 자, 평안도 미송리 지역에서 다량 발굴됐기 때문에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청동기와 관련이 있고요. 리을은요,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중국 악기였던 비파라는 악기와 닮았다. 그래서 이제 비파 형태의 동검이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동검은 청동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과 니은?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을 오른 것은 우리 이 한능검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들 매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어느 왕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 공격해왔다는데 왕이 이를 듣고 폐하는 지금의 대동강의 옛 이름입니다. 폐하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자, 고구려 군사가 쉽게 패하는 군대는 아닌데 패하였답니다. 자, 그의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나오네요.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했답니다. 자, 이 왕이 고구려에 침입을 해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당시 고구려 왕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자, 사유가 힘을 다해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자, 사망하였다. 화살에 맞아. 자, 이 왕은요, 고구려에 공격해서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고구려 왕을 죽입니다. 어느 왕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삼국의 어떤 항쟁 과정들을 정확하게 체크하셨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언제죠?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 근초고왕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죠. 한강역을 차지하면서 마한 지역을 통합해버리면서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완전하게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요서, 산둥, 규슈까지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부자상속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 황해도를 차지한 후에 고구려 평양성까지 공격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371년도에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죠.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고구려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근초고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근초고왕에 대한 업적 보겠습니다. 1번. 익산의 미륵산을 창건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대표적인 백제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미륵사 어느 왕 때냐? 백제 무왕 때입니다. 백제 무왕. 우리 무왕 하면요, 두 명의 무왕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해도 무왕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백제 무왕입니다. 미륵사. 미륵사라고 한다면 이 무왕, 이 원래 이름이 이제 서동이잖아요. 서동. 그쵸? 우리 서동주에서 나오는 그 서동이에요. 그 서동과 이제 선화공주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륵사의 창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볍게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대하성을 함락시켰대요. 대하성 함락. 신라 공격 대하성 함락. 대하성 등의 40여 개, 대하성 포함해서 40여 개 성을 함락하였다. 의롭고 자비로운 또 백제 의자왕, 백제 마지막 31대 왕 의자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죠. 거기에 이제 신라가 상당히 지금 이제 당황했고 결국 김춘추가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 연개소문을 만나서 도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강 유역을 요구하자 결국은 거부를 했고 김춘추가 감금당한 상태에서 결국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 가서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고 결국은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 그 상황, 연결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동진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 우리 불교 수용하면은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리망 때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 공인을 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 동진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침류왕 때 공인을 하게 되죠. 이 바로 침류왕 때의 모습입니다. 백제 침류왕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비천도, 지금의 부여지역이죠.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거 어느 왕 때요? 성왕 때죠. 백제 성왕. 이후에 신라 진흥왕과 함께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을 결국 뺏기고 말죠. 이때 성왕이 어디로 갑니까? 신라의 관산성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 연결성 역시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5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이게 바로 근초고왕 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이 역사서 편찬, 우리가 각 국마다, 삼국마다 역사서 편찬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백제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 이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근초고왕은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요. 누구로 하여금? 신라 같은 경우는 거칠부로 하여금, 거칠부로 하여금 무엇을 편찬하겠죠? 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국사. 자, 그 다음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영양왕 때 누구로 하여금? 이문진이라는 사람, 태학박사였습니다. 태학박사였던 이문진으로 하여금 무엇을요? 신집 5권을 편찬하게 했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진흥왕 때고요. 요거는 7세기 초에 영양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내용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고구려는 사실 이 신집 전에는 이제 육이라고 하는 책이 써졌는데 소수리망 때 요거는 이제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제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가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우리 초기 철기 시대에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라 봅니다. 가나라. 자, 가는 장성의 북쪽에 있다. 자, 이건 중국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장성이라는 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이 북쪽에 있답니다. 그리고 현토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답니다. 자, 여기서 현토는 뭐냐? 우리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한 나라가 이제 한 사군이라는 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낭랑, 임둔, 진번, 현토 이렇게 4개의 어떤 군현을 설치해서 통솔을 하게 되는데 그 현토에서 천리쯤 떨어져요. 근데 여기까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볼게요. 남쪽 키워드가 분명히 나온다 했죠. 남쪽은 고구려랍니다. 그러면은 고구려보다 북쪽에 있는 국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요걸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온조가 나옵니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다. 지금의 한강 유역을 얘기하고 있죠. 나라 이름을 뭘로 했답니까? 백제로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개, 그 계통이죠. 계통이 고구려와 함께 이 가국가에서 나온 거랍니다. 자,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이 나라에서부터 그 계통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이 가국가를 자신의 왕족의 성씨로 삼았다. 자, 이 국가 누굴까요? 부여입니다, 부여. 그쵸? 우리 백제 왕족은 뭡니까? 부여심이 8성의 왕족들이,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부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주몽 같은 경우가 어디서? 예. 바로 부여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에 있었던 온조와 비류가 이제 한강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자, 그럼 부여와 관련된 사회 모습. 을 찾아냅니다. 바로 초기 국가 여러 나라의 모습들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답니다. 신지읍차. 요거는 우리 어디죠? 바로 삼한에 대한 내용이죠. 삼한. 그죠? 삼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2번 12월에 영고란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부여는 영고입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삼한의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제천 행사가 열렸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요 제천 행사는 충분히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가 있었다. 8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느 나라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8조법입니다. 고조선입니다. 4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다. 바로 재정 분리 사회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어디죠? 바로 삼한에 대한 역시 내용입니다. 삼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5번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시하여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책화. 그러니까 부족의 영역을 넘으면 안 돼요. 너 나한테 부족 영역 넘어왔어? 나 화나게 했어? 책임져. 이거예요. 예, 그 책화입니다. 책화. 이거 어디죠? 예, 동예가 되겠어요. 동예.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될 배경으로 옳은 것은 전개된 배경이에요. 자, 문제의 핵심을 보세요. 요 사건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앞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보다 앞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작년 귀국과 화친을 맺었게. 귀국과 화친을 맺었답니다. 자, 이 두 나라, 여러분 사신으로 온 요 세력, 요 나라와 요 왕의 국가가 서로 화친을 맺었어요. 자, 근데 우리 비유왕께서 흰매를 마리깐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깨 보냈다는 거죠. 자, 이 나라는 지금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쓰는 국가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신라가 되겠죠. 신라. 자, 신라. 그리고 신라와 화친을 맺은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그 왕이, 그 국가의 왕이 비유왕이랍니다. 바로 이제 백제가 되겠어요. 백제. 신라와 백제의 화친, 요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나제 동맹이 되겠어요. 나제 동맹. 바로 433년에 맺었던 나제 동맹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5세기죠, 5세기. 자, 여러분들 일단 나제 동맹을 왜 맺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썼다라는 거 봤을 때, 우리 이제 마리깐이라는 거, 우리 그 신라의 그 지배자 칭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뭐였죠? 거서관이었다가 차차왕이었다가 이사금, 마리깐,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이제 지중왕 때 가서 왕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내무왕 때부터 해서 지중왕 전까지는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썼고 지중왕 때부터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 우리 이거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제 동맹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원인은 뭘까요? 바로 장수왕의 남하정책이죠. 장수왕의 남하정책. 그렇죠? 장수왕의 남하정책. 장수왕은요, 아버지였던 그 광개토 대왕이 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자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이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그 예봉을 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일단 천도를 한 후에, 그쵸? 남하정책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한 후에 어디로 갑니다? 남하정책을 실시하죠. 그 이후에 이제 백제의 한강유역을 공격해서 결국 한강유역을 빼앗고, 그때 백제는
백제의 계로왕이 죽었죠. 계로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요 관계의 또 연결성들 또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수왕의 남하정책 바로 천도와 관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 있는 배경 뭘까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화친이라든가 마리깡깨 요거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1번 갈게요.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무령왕 때죠. 이거는 6세기 초입니다. 이제 장수왕의 남하정책을 통해서 이제 환강력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의 권한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령왕이 이제 22담로의 왕족들을 파견하면서 어떤 백제라는 어떤 그 좀 흐트러진 그 국가의 어떤 기강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게 바로 무령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왕에 가서 이제 체제 정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중흥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자, 연개소문 정변. 이거는요, 언제냐면 7세기에 7세기 초, 바로 642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수나라가 멸망을 했죠. 고구려 원정 실패로 결국은 수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30년도 채 안 돼서 멸망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죠. 당나라와 초기에는 사실 어떤 긴장 관계가 없다가 당태종이 들어서면서 고구려와 상당히 어떤 적대적인 관계,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연개소문은 그 당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영유왕은 온건파들과 함께 어떤 그 연개소문의 어떤 그 적대적인 대당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견제와 압박이 다가오자 연개소문이 결국은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영유왕을 시해하고 결국 온건파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이 또 하나의 집권자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죠. 대망리지라고 하면서요. 자, 이때 그 다음에 보장왕을 또 왕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자, 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7세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나라와의 어떤 전쟁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4번.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진흥왕 대가야를 확장했다. 562년도인데, 자, 이거는 6세기 상황이 되겠고요.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를 강화했다. 이것도 역시 6세기 상황입니다. 진흥왕 이전의 상황이죠. 자, 배경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청해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국제교류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청해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통일신라의 모습이죠. 통일신라 때 신라 하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 누구랑 당나라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청해진. 한마디로 청해진에 이제 장보고와 청해진을 설치하고 대당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남 해안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죠. 자, 이 시기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통일신라 이후에 상당히 당과 친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무역이라든가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친교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서 공무역뿐만 아니고요. 사신을 통한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자, 그렇게 되면서 8세기가 좀 흘러가면요. 8세기 때 그러면은 대표적인 이제 그 교류의 어떤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제 장보고가 있죠. 장보고가 청해진이라면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완도에 설치한 거죠.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서 서남 해안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이 점차 확대가 되죠. 무역이 확대가 되면서 어디에? 산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양쯔강 하류 지역에다가 무엇을요? 신라타운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신라타운이 뭐죠? 신라방, 신라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관리하는 신라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인들이 지었던 절이 있습니다. 신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관, 신라인들이 머무는 숙소 같은 거, 신라관들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가볍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무역소를 통한 여진과의 교역 물품 분석. 자, 요건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의 교역 물품, 이건 조선시대 초기 때 모습이죠. 조선 초기 때. 여진과의 교역을 위해서 이제, 강경책과 온건책, 교린정책을 쓰는데 강경책과 온건책을 번갈아 쓰죠. 그러면서 이제 여진족에 대해서 무역소를 설치해줍니다. 경원과 경성 쪽에 무역소를 설치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 조선 초기 때 모습이죠. 2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인 해자의 생애와 활동입니다. 자, 당시 승려했던 해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당시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 이 고구려의 문화 전파에 대한 모습입니다. 고구려입니다.
자, 3번. 당항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사무소. 이게 맞죠. 예. 바로, 대당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이 대당교류의 어떤 그런 통로는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산둥반도 있죠. 우리 산둥반도 지역에서부터 어디로? 당항선에 이르는 교류 지역이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양쯔강,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강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수성이라고 하죠. 그 강소성에서부터 해서 어디로? 울산항에 이르는 또 무역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울산항에는 또 누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또 많이 찾아가지고 또 서역의 어떤 그런 물품들이 전하해지기도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의 장안성과 상경 용천부의 도성을 구조를 비교한다. 이건 발해죠. 발해. 그렇죠? 발해 이제 문학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칠지도의 명문 해석으로 알아본 일본과의 관계. 상당히 일본과 밀접한 관계. 그러면서 칠지도를 일본 외왕에게 하사했다라는 거. 칠지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7개의 가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칠지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백제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죠. 문화유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여 능산이 절도에서 발굴된 대한 발굴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화유산이 발굴되었답니다. 자, 나성과 능산이 고분군 사이의 계단식 논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자, 이 유물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된 것이랍니다. 왕실 의뢰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됐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습니다. 네. 백제 문화라죠. 백제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와 불교 사상이 반영된 것. 여기서 불교 사상보다는 핵심은 뭐예요? 바로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답 찾아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은 금동관이에요. 금동관. 예, 바로 가야의 금동관입니다. 이거 신라의 금동관을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고령의 지산동의 고분군이에요. 자, 고령의 지산동의 고분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중에서 이제 또 핵심을 이뤘던 주도권을 가졌던 가야가 금관가야, 대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어떤 그 왕급의 어떤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금관가야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가야 연맹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이제 발전하는 모습들이죠. 고령이니까 이거는 이제 대가야의 어떤 그런 금관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의 어떤 금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동관. 자, 1번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2번은요. 이건 신라의 김하영 인물톡이에요. 김하영 인물톡이. 신라죠, 신라. 신라의 김하영 인물 톡입니다. 기마를 타고 있는 인물의 톡이죠. 3번 가겠습니다. 3번은요. 이거 우리 자주 보고 있는 거죠. 호총 그릇입니다. 호우총이 아니죠. 호우총에서 발견된 거니까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자, 이 호우명 그릇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닥에, 맨 밑바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을묘년에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광개토 대왕이 이제 장사 지낸 지 1년 만에 이제 이 고굴에서 만든 톡인데, 광개토, 땅을 넓히신 왕 중에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 10번째 만든 그릇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 그릇이 신라의 무덤에서 왕급 발견됐다는 것은 당시에 신라와 고구려 간의 밀접한 관계, 그쵸? 밀접한 어떤 대외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호우명 그릇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죠. 뭡니까? 백제 금동대항로죠. 백제 금동대항로. 금동대향로입니다. 이게 불교의 유물이에요. 불교식 유물인데 약간 도교적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요 조각 과정에서 보시면 어떤 도교의 어떤 이상형, 신선 사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 뭐 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봉황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 봤을 때 하나의 신선 사상의 어떤 세계를 그린 것이다. 또한 뭐 불교의 어떤 조각 공예의 어떤 그런 어떤 우수함을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번은요, 요거 뭐냐면,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아마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라는 거예요. 이게 진묘수라는 건데, 5번이 진묘수. 진묘수. 이거 무령왕릉에서 발견됐어요. 예, 무령왕릉. 요 진묘수란 게 뭐냐면 아주 신성한 건데,
그 악령이라든가 아니면 도굴꾼들로부터 이제 무덤을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신성스러운 어떤 그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로 이제 문제는 출제가 안 되겠지만 뭐 도굴꾼이라든가 뭐 악령, 그렇죠. 약간의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로부터 우리 이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문화 유물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순서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순서대로 고르시오. 자주 나오고 있죠. 자, 가부터 볼게요. 뭡니까? 자, 이 경주에 신라에 있는 네,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 석탑이라고 하죠. 모전석탑. 자, 분황사 모전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석재가 벽돌 형식으로 쌓은 거예요. 이제 이런 탑들하고는 좀 다른 게 벽돌 형태로 이제 이 탑을 쌓아 올렸다 해서 우리가 이제 모전 석탑, 우리가 이제 전탑 형식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의 특징은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거야. 가장 오래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가 맨 처음이 되겠죠. 예, 맨 처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나는요, 요거 우리 많이 봐서 팔각 원당형. 이거 뭐죠? 예, 선사탑입니다. 선사탑. 아니면 승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승탑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요, 부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선사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 자, 같은 말들이 많다라는 거. 예, 동의어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순에 있는 거예요. 화순. 쌍봉사. 쌍봉사는 절에 있어요. 철감 선사탑이에요. 아까 선사탑이라면 제가 승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선사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사탑,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승탑이라고 합니다. 승탑. 선종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리를 봉안한다. 죽은 후에, 자, 승탑입니다. 승탑에는 항상 뭐가 붙어 다닙니까? 탑비라는 게 있죠. 바로 그 사리가 봉안된 승려의 어떤 행적들을 적은 탑비들도 옆에 있다는 거죠. 이건 국보고요. 이거는 보물로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나왔어요?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하대. 신라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볼게요. 다는요, 뭐죠?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흔히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석탑입니다. 예, 석가탑이에요. 석가탑. 석가탑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제 신라의 가장 전형적인 3층 석탑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 대표적인 어떤 전형적인 3층 석탑의 모습. 요거는 이제 경덕왕 때 이제 설립된 거죠. 우리가 경덕왕 때 보면은 경덕왕 때 뭐가 설립되냐? 불국사하고 이제 지금 석불사라고 불리는 예전에 석불사라고 불렸던 석굴암이 그때 창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라 중대에 있었던 경덕왕 때. 경덕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라 중대 어떤 마지막 왕권이 어떤 강했던 그 마지막 왕. 그렇기 때문에 신라 중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게 제일 오래됐고요. 가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2번이 되겠고요. 그럼 신라 말 3번이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다, 나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나왔죠. 고구려 대장 건모잠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보장왕의 외손 이제 서자라고 불리는 안순, 바로 안승입니다. 안승을 새 왕으로 삼았다. 고관을 뭐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이근행을 연산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서 토벌케 하였다. 상백 양방을 보내어 도망치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순이 건모잠을 쥐고 신라에 나왔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딱 알 수 있어요. 건모잠, 안승, 그리고 안순이 건모잠을 쥐고 신라 다 나왔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제 백제가 멸망합니다. 660년도에 멸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백제도 이제 바로 멸망하자마자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바로 부흥운동을 펼치죠. 백제 같은 경우에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복신, 도침, 흑치상지. 여기에 이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을 일본으로부터 데려와서 이제 부흥운동을 펼치지만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그 다음에 이제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고요. 그 다음에 668년도에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또 부흥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건모잠, 그 다음에 고현무, 그 다음에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서자이면서 외손이었던 안승이 있습니다. 요 세 인물이 중심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안승 같은 경우가 이제 건모잠하고 고현무가 이제 안승을
책봉을 해서 이제 부운동을 전개 나가는데 여기서 또 역시 내분이 생기죠. 결국 안승이 누굴 죽입니까? 건모잠을 죽이면서 어디로? 신라로 달아납니다. 신라로 달아나면서 신라의 지원을 받게 되죠. 고구려 부흥권이 신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이 신라와 분명히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인데 신라가 왜 갑자기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게 되냐? 이때는요, 당시 이제 당나라가 안동도부, 그 다음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생기면서 한반도 전체를 이제 집어삼키려는 그런 야욕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 부흥군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안승을 어디에다가 모시냐면요. 금마저입니다. 금마저. 당시 금마저라고 하는 지명을 했던 지금의 익산 지역이죠. 이곳에 거주케 하면서 당시 이제 보덕국 왕으로 이 안승을 책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나당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결국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 통일이, 불완전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진다. 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나당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벌였죠. 이거는 언제죠? 백제 부운동 때입니다. 백제 부운동 때 왜군이 백제를 도와주러 왔지만 백강에서 결국은 패퇴하게 되죠. 2번,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것도 역시 백제 부운동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는 백제 멸망 당시입니다. 백제가 이제 멸망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4번, 신라군이 당해운대에 맞서 매수성에 승리했다. 그쵸? 그 이유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말씀했죠? 자, 김춘추가 중국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는 언제죠? 나당연합군 결성되기 전입니다. 결성 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 왕이 누군지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서울과 지방의 관리에게 지급하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줬답니다. 다시 노급을 줬다. 이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신다고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노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노급이 부활된 거잖아요. 부활. 그렇죠. 노급의 부활. 노급의 부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경덕왕.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왕권 강화의 어쩌면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덕왕. 경덕왕 같은 경우는 742년부터 해서 765년, 7세기, 8세기죠. 8세기 중반 시기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갈게요. 12월에 사벌주를 상주로 고쳤답니다. 그 다음에 일주 10군 30편, 그다음에 한산주를 한주로 고쳤다. 일주 1소경 27군 46편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뭐냐? 사벌주를 상주로 고치고 한산주를 한주로 고쳤다. 이건요, 지방의 군현명이라든가 관직명 등이 뭘로 바뀌었어요? 다 중국식 표기입니다. 원래는 저게 사벌주 한산주는요, 원래 우리 고유 표현이에요. 고유명인데 이걸 중국식 한자로 표기했다라는 거.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경덕왕 때 실시했었던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화. 우리가 이제 한이 이제 중국식이죠. 한화 정책. 한화적인 정책을 펼쳤답니다. 하나 이글스가 아니고요. 중국식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국학을 진흥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불국사라든가 아니면 석굴암을 또 창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왕권 중심의 전제 정치를 펼치니까 여기에 이제 귀족들이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하게 되니까 이 귀족들이 반발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았어야 돼요. 경동왕이. 그 타협점을 찾은 게 무엇이었다? 노급부활이에요. 노급부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덕왕 때 바로 신라 중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언제냐면 바로 이 다 시기라고 보시면 다. 정답은 다입니다. 여기서 정전지급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건 정전지급은요, 이 성덕왕 때인데 선덕여왕이 아니고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때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왕실의 어떤 권위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갈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고 47대 헌왕의 의정이며 어머니는 헌왕의 후궁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다가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을 찾을 수 있냐면
유머가 몰래 봤다가 뭐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자, 바로 애꾸눈의 상징. 애꾸눈. 우리가 이제 그 피터팬에서 이제 후쿠선장 애꾸눈이죠. 애꾸눈. 그렇죠. 애꾸눈의 상징이 나간다면 누굴까요? 바로 궁예가 되겠죠. 궁예. 네, 궁예. 자, 이 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 궁예 같은 경우 한번 가볍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궁예가 신라의 어떻게 보면 진골 귀족이었는데 하나의 몰락 귀족이죠. 진골 귀족의 어떤 그런 다툼에서 결국 밀려난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이제 견훤 아닙니다. 기원에게 투신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누구한테? 얀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휘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신이 활동을 하면서 양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면서 어디까지?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넓히면서 누구를 흡수하냐면 왕건 세력을 흡수합니다. 왕건 세력을 까지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왕건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제 송악이죠. 송악. 지금 송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개경이 되겠죠. 바로 이 송악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무엇을 건국하게 되죠?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돼요. 이게 이제 901년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901년도 후고구려 건국하는데 이제 송악은 사실상 자기의 근거지가 아니고 왕건의 근거지잖아요. 자신만의 근거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송악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수도를요? 예. 철원으로 옮깁니다. 자신만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죠.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천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호도 변경하죠. 뭐라고? 처음에 904년도에는 마징이었다가 나중에는 뭘로 바꿨어요? 태봉으로 국호를 또 변경하는 모습들까지 보입니다. 국호 변경의 모습이죠. 이러면서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돼요.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과혹한 조세 수치가 들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거기에 이제 자신을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륵 신앙을 통해서 죄 없는 신하들을 마구마구 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신망을 잃게 되고요. 결국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서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게 되고 왕건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고려가 되는 거죠. 고려는 바로 이제 후고구려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18년도에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이때 왕이 바로 이제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에 대한 내용들이 이 정도로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웅천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김원창이죠. 아버지 김주원이 왕권 다툼에서 이제 김경신에게 이제 밀리게 되자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당시 웅천주 바로 지금의 공주입니다. 이 지역 도독이었던 이 김원창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김범문까지 나중에 이제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건 김원창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훈요 10조에서 불교 숭상을 강조했다. 이거 왕건이죠. 왕건. 태조 왕건. 완산주를 도읍으로 후백지를 공부했다. 이건 누구예요? 견훤이 되겠습니다. 견훤. 신라의 수를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였다. 이거 누굴까요? 이것도 역시 견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뭡니까?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은 도읍으로 옮겼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